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션 2의 진행을 맡은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 협동자 경영학과의 이예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한 900명 안 되셨는데 500명 정도로 주셨어요. 앞선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협동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협동적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션 2의 주제는 조금은 더 도전적인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고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그 협동조합이 어떤 기업인지,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 이런 정보들이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을 조금은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업운영본부장으로 계시는 최혁진님께서 오셔서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혁진입니다. 저는 PT나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제 경험에 비추어서 협동조합 창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 이후에 아마 구체적인 또 이야기들을 해주실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주제를 보니까 이제 제가 협동조합 기업의 창업이고요.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앞부분에서는 협동조합 직원으로서, 또 그 앞부분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라든가 사회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큰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온전히 이 시간에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협동조합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는 또 협동조합은 굉장히 어떤 윤리적인 조직이고 뭐 단순히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기업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 조직처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공적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고요. 또 비영리 조직들, 일반적인 비영리 조직들처럼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동호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고, 분명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업의 모델이 있고 그 경제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와 수익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부가적인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기업적 성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기업인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경제정책 안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협동조합은 사회정책에 넣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어쨌든 경제정책 안에 상당 부분 포함을 했습니다.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그때 이제 영국 정부에서 잘 고민했던 것은 협동조합 현장에 많은 활동하는 분들한테 이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그냥 동호회 같은 조직 아니냐,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조직이니 정부가 이런 정책적인 그런 대응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뭐 그런 조직이 아니냐,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슈퍼마켓을 열어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슈퍼마켓은 그 슈퍼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직접적인 필요라든가 그 슈퍼마켓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생활이 편리해지겠다라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 슈퍼마켓이 이 자리에서 얼마의 잉여를 발생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서 그 창출될 부가가치에 대한 예측에 기초해서 자본을 투자하고요. 그래서 그 투자금을 모아서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슈퍼마켓에서 장사를 하고 잉여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자기의 투자 지분에 의해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영국 정부를 협동조합도 또 하나의 기업 모델로서 정부가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고 분명하게 일반 기업 조직과 다른 뭐 기업이 아닌 이상한 조직이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의 운영 원리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설득했던 과정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다른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사올 일이 없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저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의 마트까지 가는데 기름값도 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동네에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즉 수익성이 높다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마트를 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기금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하되 이 협동조합 마트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 우리가 출연한 자본에 대해서 얼마를 배당해 줄 것이냐가 근본적으로 마트를 만든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 마트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익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가치는 단지 경제적 잉여를 통한 배당도 일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배당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먼 거리까지 물건을 구하러 가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또는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닌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취급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또 취급할 수 있겠죠. 뭐 스위스의 미그로스 생협 같은 경우가 특정 뭐 술이라든가 담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을 엄격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분명하게 운영 원리와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지만 기업 조직으로서의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의 직원이 되려면 기존의 협동조합에 일하는 선배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원한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까? 저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앞부분에서 얘기가 됐겠지만 정말 내가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학 다닐 때 대학생협에도 참여를 했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에 참여를 했거나 또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데 관여하고 또 설립해서 경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몇 사람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을 다 거쳐갔던 대학생협을 해봤고 신협에도 참여했었고 여기 뭐 저기 선배님 한 분도 비슷하게 여러 협동조합을 하셨지만 뭐 그 생협 같은 조직에서도 관여를 했었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근로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모델에도 관여를 했었고 의료생협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뭐 복지 서비스 협동조합에도 참여를 해봤고요. 그런데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느꼈지만 결국은 남보기에 좋은 것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라거나 이 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분들을 몇 분들 만나볼 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협동조합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물론 협동조합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대단히 세상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협동조합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파생적인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우선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은 정말 그 협동조합이 하려고 하는 사업 모델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절박한 필요로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협동조합 조직을 통해서 당위로 접근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서울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요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식당을 우리가 창업한다라고 할 때 대도시에서는요, 뭐 필리핀 요리, 뭐 이렇게 동남아 요리 이런 거 해도 가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도시에 가서는 성공률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창업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뭘까요? 네? 치킨집이요. 예. 아, 치킨집이요. 치킨집 되고요. 삼겹살집이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남들이 많이 먹는 거를 하면 상대적으로 기본을 유지할 확률은 높죠. 저는 이제 원주에서 살았는데요. 원주에서 제 아는 선배님이 그 생태주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차리셨냐면은 유기농 채소로 하는 채식 뷔페 가게를 차리셨거든요. 3개월을 채 못 버티고 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개업발로 한 번씩은 다 가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안 가고 나중에는 안 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선배님이 술자리에서 시민들을 막 소리치셔서 화가 나셔서 그랬겠죠. 망하고 나니까 시민들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듣다가 그냥 글쎄요, 뭐 이렇게 강원도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산동네 살아가지고 굶주려서 그런지 그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하시지 굳이 그걸 선택해서 형이 망할 길을 선택한 거 아니냐. 나는 문 열 때부터 망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랬다가 염장을 질러가지고 굉장히 또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면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한다라고 할 때도 야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이 실현 안 되는 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에게는 당장 실현 가능한 꿈이 있어요. 그거는 주변에서 실현되는 걸 많이 본 경우예요. 근데 또 한편에는 잠재되어 있는 꿈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꿈. 그것 때문에 드라마가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는 정말 제가 왜 진흥원의 본부장으로 왔냐면 최근에 드라마에서 본부장이 대세길래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과 저는 좀 많이 다르죠.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은 하루 종일 노는데도 맨날 사업을 성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희 진흥원 본부장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성과를 남기기가 참 쉽지 않던데 뭐 외모도 사실 그렇죠.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들은 참 매력적이던데요. 여러분들 현실의 본부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셔야 협동조합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드러나는 꿈이 있고 우리가 드라마 본다라고 하는 건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남편 또는 뭐 저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울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침 드라마를 보고 나서 딱 현실로 돌아오면 애들은 빽빽대고 울고 남편은 기껏 밥 차려놨는데 무뚝뚝하게 밥 숟갈 듣다가 찌개가 맛이 없더라고 숟가락 놓고 휙 나가버리고 그런 이제 상처 속에서 또 살아가는 거죠. 현실입니다. 그 현실의 삶에서 탈피하고 싶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점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저는 두 가지 코드를 잘 읽어내게 되면 협동조합의 창업이나 협동조합의 성장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가지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경영자로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경우죠. 여자친구가 여러분들 남학생들한테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여자친구한테 별로 꿀꿀해 보이길래 영화 볼래? 아니. 밥 먹을래?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밥도 먹기 싫고 영화도 보기 싫은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죠, 그죠? 뭔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무언가가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적어도 3주년 기념일이니까 꽃 한 송이라도 들고 와서 영화를 보자, 그러니까 밥 먹자 그래야 되는데 멀뚱멀뚱 평소하고 똑같은 옷차림으로 평소처럼 나타나서 영화 보자, 밥 먹자. 그래서 감정이 확 상했죠. 네?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과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공동의 꿈을 키워야 되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데 툭 던졌는데 아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무리하게 끌어내도 그땐 사람의 자존심을 확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경영도 심리적인 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현실의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의 사람들이 비약할 수 있는 또는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하지만 그 비약할 수 있는 지점과 다음 스텝들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60에 퇴직하면은 여러분 세대는 평균 나이가 90세에 가는 나이잖아요. 기대 수명이 90세 넘어갑니다. 지금 20대들은. 그러면 은퇴하고 30년을 일 없이 살아야 되죠. 그죠? 은퇴하고 일 없이 30년을 살아야 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도 많이 안 낳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결혼도 늦게 하거나 결혼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볼래요? 봐요. 결혼하기 싫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손은 안 들었지만 난 연애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은퇴 이후에 30년을 일 없이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 내가 건강하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4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 중에 50%가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위험군이에요. 무슨 얘기냐? 고혈압, 당뇨나 이런 거를 앓을 수 있는 사람이 40대 중반 중에 50%나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그러니까 전체 넷 중에 하나는 당장 약을 먹지 않으면은 길에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다 조사한 거니까. 그러면 근데 그 중에 딱 4분의 1인가만이 실제로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40대 중반이 그런데 60대 되면 어떨까요? 60대 되면 3분의 2 이상이 그래요. 그 중에 절반은 언제 길에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70대 넘어가게 되면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족들이 나를 보살피지 않고 내가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들이 날 돌봐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살 건가요? 지금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특별하게 소득이 많지 않아도 물론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한 달에 뭐 간병 비용을 200만 원, 300만 원 지불하더라도 아주 최상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겠죠. 어제 그 혼자 사는 사람들 나오는 밤에 밤늦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죠? 김용건 할아버지죠. 그분이 이제 하정우 아빠. 그 사람 혼자 살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한밤중에 내일 아들 만나러 가는 양복을 미리 코디하고 얼굴에 마스크팩하고 뭐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벌어놓은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한 50대쯤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자식들 같은 경우에도 청년 실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노후 준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식들이 일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되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내 노후를 위해 재산 축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사실 뭐 마음 같아서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만 그게 쉽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부가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재정도 약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행복한 노후를 내가 큰 돈을 갖지 않고라도 행복한 노후를 또 따뜻한 사람들의 나를 이윤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엔가 부산에 있는 어느 노인 요양시설을 정부에서 급습했죠. 부정시설이 있지 않을까 갔는데 정말 예측했던 대로 요양보호사가 원래 적정 인원이 한 26명 되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20명밖에 없었어요. 4~5명은 등재만 돼 있죠. 친인척들이 자격증 따서. 인력이 적으니까 관리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는 치매 노인들을
수갑으로 묶어가지고 침대에 묶어놓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혼자 안전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들을, 안전한 시스템들을 구축 안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저 스스로도 그런 노후를 보낼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싶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 의료생협의 이원숙 선생님이 오셨겠지만은 옛날에 제가 의료생협 만드는 일에도 다녀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들을 위한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병원이라는 게 의사가 하거나 큰 재단법인 같은 데서는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를 정말 뭐 유럽에 나오는 스웨덴에 나오는 그런 공간에서처럼 정말 인간적인 시설에서 행복하게 노후의 생을 마감하고 싶지만 그러면 난 돈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해서 골방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노인분들이. 자, 그렇지만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걸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과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그냥 개인 사업할 때는 그냥 현실의 트렌드로 가면 되지만 뭐 개인 사업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창업할 때 저는 그래요. 누가 가장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자, 조합원이자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저는 1차적으로는 그 치매 노인들의 안전한 삶을 하는 그룹홈을 만드는 협동조합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치매 노인이 있는 가정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당연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농업생산물들을 하는데 저기 전남 영광에 가면은 모시 송편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요. 모시 송편을 가지고 협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네 안에서. 근데 누가 주로 참여하겠어요? 모시 생산 농가들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쌀 생산 농가들도 다 적극적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모시 생산 농가는 모시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산되고 확산될수록 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지역 안에 생기는 거고 유통상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또 이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유대를 위해서 이 떡을 만들 때 쌀은 지역 쌀을 쓰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역의 쌀 생산 농가들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창업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옛날에 최초에 성공한 로치데일 협동조합도 그랬습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결국은 가난한 근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생필품들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아주 양질의 제품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코드였어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그렇게 구름처럼 조합원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한 저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모시고 시장 나갔을 때 시장에 나가서 뭘 사면은 근을 재서 이렇게 저울로 해서 줘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근 재면은 싸우세요. 좀 더 얹으라고.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 본다고 막 또 소리쳐요. 근데 우리 할머니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저울 가지고 이미 사기치면서 뭘 손해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딱 잡아냈어요. 임금은 적은데 생필품은 굉장히 과정화되어 있는 곳에서 비싸게 사 먹어야 됐고요. 그래서 적은 월급으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도 비싸게 사는 물건조차도 내가 밀가루 600g을 정말 진짜 600g을 사온 걸까? 나는 600g 값을 지불했는데 실제로는 540g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만연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우리 주변의 동료들은 그리고 그런 현실들을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했고 또 그런 걸 개선하려면은 우리만의 유통점포가 필요한데 그런 유통점포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요새 돈으로 얘기하면 수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수억 원의 자본금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만들지? 라고 할 때 25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업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돈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둘이 모여서 500만 원씩 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00 원씩 내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도 1000만 원은 만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10,000 원씩 내는 1000명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이 왜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아주 절실한 이유들을 찝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문제죠. 그때 이제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사람들이 뭘 발견했는가도 한번 보세요. 로치데일 협동조합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드디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시장의 유통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원리 안에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 있을 때는 레이버의 신분이지만 퇴근하면 어떤 신분이 되는 거죠? 컨슈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컨슈머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무리 LG전자라고 해도 LG전자가 임원들한테만 제품 팔아가지고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컨슈머들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인 컨슈머로서는 시장 경제 안에서 결국 시장 시스템 안에서 잉여가 창출된다고 하는 것은 컨슈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컨슈머에게도 분명히 파워가 있는데 이 컨슈머들이 사실은 연대하거나 협동하거나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파워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최초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알게 됐죠. 결국은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 공통의 욕구가 있어야 공동의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 시스템 안에서 일정한 파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제적인 이익들을 보장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죠. 다만 이 시스템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동조합에 설립할 때, 창업할 때 눈여겨봐야 될 7가지 원칙, 그것은 협동조합의 7가지 경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경영의 룰이 있어야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협동조합의 1인 1표주의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로치데일 협동조합 사람들이 깨달은 건 이거였죠. 우리가 5명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100명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1000명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과는 밀가루를 도매점 가서 구해올 수 있다는 거겠죠. 한두 사람이 도매점 가서 물건 달라 그러면 도매점 사람들은 박스 단위로 팔기 때문에 일단 소매점 가서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100명이 되면 도매점에 가서 물건을 취급할 수 있죠. 한 10,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밀가루를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유통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친구들한테 고용의 기회까지 줄 수 있으려면 10,000명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두에 가서 배에서 내리는 밀가루 밀포대를 그냥 갖다가 자기들이 제분기를 출자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동료들에게 제분기를 돌려서 밀을 제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화학 첨가제나 이런 것들이 표백 기능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양질의 밀가루를 정직하게 도매기금보다도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영국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견했던 이 모델 자체를 오늘날 영리파트에서 적용한 것은 IT 시대의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건 철저히 영리화된 모델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인 1표와 민주적인 경영 원리에서 왜 일주 1표가 아니라 1인 1표로 했을까? 뭐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것이 사람에게 보다 소중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가치적으로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의 경영자에게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굉장히 주저주저해집니다. 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가치를 표방했어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적용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경영에 들어갔을 때는, 협동조합을 밖에서 바라볼 때는 1인 1표의 기본 원리를 쟤네들이 정말 준수할까? 그거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됐을 때 끊임없이 매달 지출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적자가 발생하고 은행 부채에 은행의 압박에 시달리고 이러면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1인 1표라고 하는 것, 민주적인 경영원리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어 왔고 원칙이 됐고 그것이 협동조합의 성공의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저는 뭐 이렇게도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1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정말 쑥닥닥 5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한 9천만 원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내가 9천 낼 테니까 너네들 한 2, 300만 원 내서 얼른 회사 법인 내고 하자. 주식회사엔 이게 어울립니다. 그죠? 주식회사엔 이게 어울려요. 단기간 내에 자본 조성해서 빨리 시장에 들어가서 블루오션을 만들고 많은 잉여를 창출하고 가져가고. 그런데 협동조합처럼 사실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는 영국의 가난한 근로자들이 투자해서 배당받을 게 뭐 몇 푼이나 됐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됐고요. 투자를 통해서 배당보다는 생필품들을 정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렴하게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는 게 더 절박한 문제고 더 큰 일인데 그러면 결국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5명이 뚝딱딱 모여가지고 1억을 만들든 5명이 LG전자 앞에 가서 우리 냉장고 5대 공동구매할 거니까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쫓겨납니다. 길거리에 쇼핑인들의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얘기해보라 그리고. 하지만 10,000명이 대표단을 꾸려서 가서 우리가 이번에 LG 제품들을 갖다 10,000대를 공동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LG는 어떤 조건에 우리에게 물건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LG전자 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그럼 삼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실제로 지금까지도 유럽의 협동조합 그렇게 하죠. 이탈리아 트렌토의 협동조합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데 트렌토 협동조합의 롤 모델은 여전히 그 모델입니다. 트렌토 협동조합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점포에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다른 국가 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10 내지 15% 정도 저렴하게 됩니다. 1년치를 갖다 일괄적으로 구매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우리는 뭐 몇천 대, 몇천 대를 기본적으로 소비하니 이걸 한꺼번에 구매하겠다라고 계약하고 심지어는 유럽의 전자회사들은 트렌토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트렌토 사람들의 욕구의 눈높이에 맞게. 자, 그럼 이런 경우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수록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 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주일표보다는 1인 1표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출자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리스크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욕구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기업을 할 것이냐 주식회사로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에 있어서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 운영 체계가 내가 꿈꾸던 기업이나 직장의 롤모델과 맞고 또 내가 그런 방식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충분히 창업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협동조합이 좋아 보인다라고 창업하는 것만으로는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로 제가 협동조합을 다시 창업한다라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식당이고요. 식당이고 그리고 우선은 고깃집을 할 생각입니다. 예, 고깃집을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고깃집을 일정하게 성공해서 이거를 소셜 프랜차이즈처럼 여러 개의 협동조합들로 확산해서 나중엔 전국에 한 200개의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라면 고깃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매일 그 구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합들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보쌈과 삼계탕이 어울리는 조합일까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들. 뭐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절박한 걸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냉철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 어떤 협동조합 창업 캠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거에 의존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의 보조금이나 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동료들의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우리가 슈페터가 그랬나요? 기업가들에게는 야수적인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야수적인 본능. 정말 상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엄청난 야수적인 본능이 밤잠도 안 자는 거죠. 막. 그런데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는 윤리이라서 좀 느긋하긴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야수적 본능 이상의 열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소질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까 경영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지원금을 협동조합인데 일정하게 취약계층들한테는 인건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뒤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럼 5년 뒤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그럼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렵게 고용했던 사람들을 단지 돈이 안 된다라고 해고하는 거는 내 입장이 쉽게 용인하기 어렵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매출 규모들을 더 올려서 5천이나 4천만 원, 6천만 원 이상의 또 새로운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열정과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적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영자들이 겪어야 될 굉장히 아픔 중에 하나인데, 동료들은 그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쉽게 그런 에너지를 끄집어내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은데 괜히 우리 그 대표가 우리 이사장이 쓸데없이 설레발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창업한다라고 실제로 할 때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냉철하게 자원 그림표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는 정말 내가 절실하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고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만들 거고 여기에 초기 멤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그룹들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자원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고 이 자원들을 내가 어떻게 동원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는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에 자기들 좀 잠깐만 만나달래요. 그때 부산 출장 가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자기들 모이니까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9시 넘어서 도착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들 9시 반, 10시, 12시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막 신이 났어요. 자기들 다 프리랜서로 일했대요. 그리고 미디어 분야를 전공했고 누군가는 그래픽을 했고 뭐 쫙 얘기를 하고 각자 지금 회사에서 그쪽 분야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요. 전문직이라 무슨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협동조합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한참을 저한테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1시간을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6명 중에 혹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런 거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별도로 채용할 건가요? 그랬더니 초창기에 돈이 없어서 채용 못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나 경영계획서 같은 걸 짜봤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다 그러네요. 밤에 한 11시쯤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아침 5시까지 작업하고 대충 사발면이나 국밥 하나 먹고 난 12시까지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나와서 일한다 그래요.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협동조합 창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일할 때와 다르게 동료와 일할 때는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죠. 그죠? 저기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땐 좋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급격하게 싫어지겠죠. 제가 진흥원에서 정말 좋아하는 팀장님이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하시고 정말 그렇게 딱 부러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근데 얼마 전에 밥을 사시더라고요. 다른 팀장들하고 저한테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방발령 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기 저 남쪽 어디 대학의 교수로 갔대요. 그래서 주말만 오게 됐대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그게요 부부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의 룰이 분명해야 되고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합의한 징벌 체계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인간적이냐 사람 중심이냐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었냐라고 물어본 것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특히 시민운동하던 뭐 선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동조합하면 다 들어왔었어요. 같이 일했는데 아무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걸 볼 이유도 없었고 볼 필요도 없었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돈 남으면 앞에 돈이 남아있으면 쓰고 보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게 세금 문제나 감가상각 문제나 또 장비가 몇 년씩이 지나면 새로 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와, 돈 남았는데 왜 이걸 안 쓰면 안 되냐 그리고 막 대드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러면 5명이든 6명이든 시작할 때는 폼나 보이니까 모이지만 6개월 안에 이제 깨집니다. 지금 전국의 협동조합들이 2,000개를 넘어섰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한 45% 정도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그 주식회사들이 딱 창업해가지고 한 40% 정도가 초기에 사업하니까 아직은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상당수 협동조합이 왜 사업을 못하냐 가봤더니 5명이 협동조합 설립을 했어요. 네? 근데 설립 이후에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등기도 나왔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정관에 이상한 얘기가 있더라? 언제 우리 이런 거 합의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때 정관 통과시켰잖아. 아니 그때 뭐 대충 그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땅땅땅 했지 조목조목 안 했잖아.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탈퇴한 거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요건이 5명이죠. 그죠? 5명 중에 1명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죠?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 요건은 강제 해산 당할 수도 있어요. 법정 요건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협동조합 만드는 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냥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정관 만든 거고 법무사가 사업계획서 짠 거고 법무사가 예산서 다 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황당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주 사업은 옥수수 판매라고 돼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찐빵 몇 개 팔아서 얼마 벌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이게 뭔 얘기예요? 법무사는 또 어떻게 했냐? 다른 데 협동조합 여러 군데 거 하면서 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한 6개가 사업계획서의 문구 조사까지 다 똑같고 예산서도 똑같아요. 전부 다 법무법인에 가서 맡긴 거죠. 그리고 나서는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업의 현실이 되고 자 출자금들은 한 2~30만 원씩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사업할 수 있습니까? 차입금을 가져와야 되죠. 어디 가서든지. 차입금 하려면 법적 책임이 생겨요. 조합원이 5명이 다 연대 보증해가지고 어디 가서 몇 천만 원 빌려오려고 하니 그때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버떡 들어서 정관을 보니까 정관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괜히 참여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나 안 할래 때려치고 나가버리니까 협동조합이 효력이 정지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협동조합을 그때 그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선 정부 쪽에는 민간재단 쪽에는 또는 여러분들의 선배 협동조합 쪽에는 새롭게 협동조합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선 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정부 사이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줬어요. 소셜벤처 경진대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소셜벤처 경진대회는 협동조합 모델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경진대회에 나오면 내 아이디어가 검증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소셜벤처 경진대회는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올해는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 1,000개 팀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창업팀으로는 한 500여 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500개 중에 한 200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소셜벤처 대회에서 500팀 중에서 200개 팀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에 연결된다는 것은 창업 보육 사업,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시제품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 모델도 재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인 창립하거나 협동조합 가는 모든 과정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주게 되죠. 뭐 소셜벤처 대회는 한 상위 그룹에 가면 장관상도 받고 장관상은 금액도 꽤 커요. 그죠?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셜벤처 아이디어 대회 아직 무르익지 않은 아이디어지만 들고 나와서 거기에서 멘토링 교육을 선배 사회적 기업가들이나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한 달 동안
멘토로서 교육들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같이 점검해주고 눈높이를 맞추고 여러분들과 캠프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요. 작년에도 보니까 멘토링 캠프 한 달 정도 참여하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1박 2일 캠프에 와서 24시간 토론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작년에 처음 봤는데 며칠 전에 광주에서도 청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코-디자인 캠프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창업 캠프. 근데 24시간 동안 과제를 놓고 쫙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말일까 했는데 정말 밤을 새더라고요. 아침 7시까지 전날 오후 2시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밥 먹고 바로 한 잠도 안 자고 자신들의 과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시상하고 점심 먹고 2시에 끝나는 거예요. 24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으니까 와서 좀 멘토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저는 한 2-3시간 멘토하면 되는 줄 알고 오랜만에 가서 멘토하고 그 중흥 리조트인가 그런데 벌써 사우나 하고 쉬어야지 갔더니 밤새도록 멘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밤을 못 샌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멘토가 저러면 안 되는데 뭐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그러면 저희가 양해해드리겠습니다. 6시간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6시간 동안 멘토했어요. 정말 토할 뻔했어요. 뭔가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죠. 또 뭐 아이쿠비든 한살림이든 뭐 기존의 선배 협동조합들 또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신형 협동조합들도 협동조합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과정들을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신형 협동조합에도 협동조합에 대해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농협은 아직 피드백은 안 돼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동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과연 우리 사업이 협동조합에 적절한 모델인지 또는 우리 사업 저는 협동조합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 모델은 없다라고 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즈니스의 어떤 운영 체계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장 잘 어울릴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동료들이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야 실패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힘들더라도 갖췄으면 좋겠는 게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면 여러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또 인큐베이팅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업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옛날에 협동조합 만들 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예전에는 글로벌 환경 이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화된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막 등장할 때 그런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협동조합들에게는 정부뿐만이 민간 자원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 협동조합은 일단 당사자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들 정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거나 민간의 기존 협동조합이나 민간 재단들이 협력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통적인 협동조합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논리도 많았었어요. 협동조합인다는 절실한 사람들 스스로들이 하는 거지 그걸 왜 정부가 도와주고 뭐 이러면 오히려 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했던 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전통적인 협동조합들 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1800년도에 로마의 협동조합으로 카페를 하나 여는 데는 몇 푼 들지가 않았어요. 그죠? 뒷골목에 가서도 얼마든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집이 어려워서 시장통에 나가서 장사를 국밥집 같은 거를 막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한 푼도 없었지만 신협에서 몇 푼 빌린 돈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하니까 가게가 몇 년 지나니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정말 경쟁이 가혹하고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몫이 좋은 자리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 수준도 일정하게 갖춰야 돼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들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복지 욕구가 단지 고령화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식이 발전했죠. 그죠? 여성들이 여러분들 여기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지만 결혼하려고 했는데 시댁될 집에 인사를 갔어요. 남자친구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보자마자. 나는 무조건 네가 아들 셋 정도는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할 건가요?
돌아와서 대판 싸우고 난 너네 집에 시집 안 가 이러면 알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부모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 개선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애 안 낳아 결혼도 안 할 수도 있어. 막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와 같이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 새로운 욕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 수준에 의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에 기업을 창업하고 들어가도 단순히 조그맣게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아요. 일정한 레벨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자본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조합원의 기금만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의 자율성과 자조 역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갑자기 10분 남았다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예, 제가 아까 말로는 일찍 끝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말문이 막히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로드맵을 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일반 기업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니까 남들이 당연이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 했던 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장사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지역에 가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아세요? 모든 조직에 다 나가죠. 자, 김밥집을 열었어요. 김밥집을 빨리 성공시키는 길은 뭐겠어요? 예? 맞습니다. 고객이 많아져야 되는데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가져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왜? 그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 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교우님인데 요 뒷골목에 김밥집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와요. 또 천주교처럼 이렇게 교인들끼리 교우 이렇게 유대되어 있는 데들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신부님, 수녀님들이 한번 쫙 가서 우리 자매님이 어렵게 장사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은 막 그 평신도 회장 이런 분들이 계속 사람들 몰고 와요. 그러다 교회 안 나가면 뚝 끊어져요. 네? 자, 무슨 얘기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장사를 하는데 나의 고객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저거 하면 라이온스 클럽도 나가죠. 무슨 동창회 나가죠. 여러분들 지방도시 조그만 도시 가보세요. 카센터 옆에 무슨 고등학교 몇 회 이런 거 막 나무판으로 써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자, 그건 뭐예요? 요만한 끈이라도 동료식들을 다 만들어서 내 고객층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죠? 근데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조합원을 탓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은 훨씬 더 강한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나 좋은 일 할 건데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누가 10,000원 줘요?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조합에 출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죠. 제가 의료생협 만들었을 때, 만드는데 참여해서 같이 했을 때 의료생협은 출자금이 1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1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0만 원씩을 출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합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그 사람들을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업들 똑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일반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상공인 센터에는 어떤 지원 제도가 있고 중기청에서는 무슨 교육 사업이 있고 정부 내가 하려는 사업 분야의 정부 부처에서는 어떤 R&D 지원 체계가 있는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럼 내가 동원 가능한 자원, 금융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런 기업 조직에 지원하는 자원들의 자원도 전체를 놓고 그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그것들을 재구성하려고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원이 들어와서 오히려 역작용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적적인 의지를 열정을 다운시키면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 도시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 후배가 장애인들하고 떡집을 할 때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데 없는 돈 가지고 하나하나 기계 하나씩 사면서 하다 보니까 떡을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이제 큰 주문이 들어왔는데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제 달달돼서 박스 포장지를 제조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박스 포장지를. 그래가지고 돈 끌어다니고 있는데 그때 공무원으로서 의료생협 조합원이시던 분이 그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하면 뭐하냐. 연초에 그 프레임카드 다 붙여놓지 않았냐. 원주시 관내에 소생산자들 제품 박스 제조비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걸 다 붙여놨는데 그 사업은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이러고 있냐고. 뒤늦게 남아있는 돈 있냐 그랬더니 한 500만 원인가 남아있는 게 있다 그래서 시에서 포장 박스 500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떡집은, 일반 영리 섹터의 떡집은 그런 거 가지고 그것이 비용 안에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하는데 그런 거 다 방치하고 우리 떡 좋은 떡인데 안 사준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가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협동조합 창업한다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스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냉철하게 다 조사를 하고 내가 연계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협동조합 기업으로 진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이 있어서 내 협동조합 창업에 적합한 것들을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기업이 됐을 때 기업이라는 관점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칫 협동조합은 어떤 운동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운동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의식을 보장해주고 도덕성을 높여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은 완고하게 하는 단점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산임생협하는 후배, 지금은 이제 의료생협의 전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가 한참 고민할 때 둘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드디어 조합원이 8,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야 축하한다, 대단하다 그랬는데, 근데 한 2,500명 정도를 제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제명해야 큰 소리 안 나고 제명하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조합원 전체 조사를 쭉 해봤더니 2,500명 정도는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식지는 꼬박꼬박 받아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합에는 엄청나게 비용 부담을 주면서 경영적으로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제명하는 게 조합으로서는 굉장히, 또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는 형 출자와 경영과 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출자만 해놓고 이용도 하지 않고 홍보물만 이용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와 윤리를 안 지킨 거니까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전제는 물론 일반 기업도 그 차이에 의해서 혁신과 구태의 연함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참을 같이 고민하다가 자 그럼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샘플링을 해서 왜 이용하지 않는지를 한번 케이스를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케이스를 봤더니 상당수가 뭐였냐면 연세가 이제 한 50대 넘어가신 조합원들이었어요.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을 다 키웠다라는 거죠. 왜? 안전한 농산물, 유기 농산물은 사실은 나도 먹고 싶은 거지만 되게 생협조합원이 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내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컸어요. 이제 대학을 갔고 집에서 떠나가 있어요. 집에는 노후 부부들만 살고 있어요.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비싼 농산물 먹고 이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조합원으로서의 가치를, 출자금을 두고 있는 이유는 출자 금액들도 제법 돼요. 인당 평균 13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찾아가려고 맘먹으면 그거 찾아가죠. 여러분들 뭐 전화부 보증금 2만 몇천 원도 악착같이 찾아가는 사람인데 조합 출자금 13만 원, 14만 원 되는 걸 왜 안 찾아갔을까? 조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재 그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조합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부도덕한 내지 또는 무책임한 조합원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저는 그것은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관계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욕구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 욕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고령화됐어요. 고령자들에게 정말 절박한 건 뭘까? 안정된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일까? 아니면 은퇴 이후를 보장할 수 있는 노인의 일자리가 적합한 사업 모델을 예를 들면 하다못해 8,000명 정도의 조합이고 연매출이 4, 50억 되면 이 노인분들하고 할머니 손맛이라는 떡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연간 단기순이익이 2, 3억씩 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일정액씩이라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임원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사진들은 또 어쨌든 주력 조합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아이 때문에 들어와서 활동가로 참여하다 이사가 된 끝마치랍니다. 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조차도 동료들을 보지 못했던 거죠. 동료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업 모델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생협과 일본의 생협과 이탈리아의 생협들의 차이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 영국의 미드카운티 협동조합에 가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의 한살림이나 아이국 같은 생협이었는데 우체국도 운영하고 있고 약국도 운영하고 있고 고령자 센터도 하고 있느냐? 결국은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삶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들이 부응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업 모델로 해서 그 욕구에 부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합원의 자녀들에게 심지어 지금 많은 조합원들은 청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조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으면 하는 욕구를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런 욕구가 있다면 협동조합의 경영자라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라면 우리는 유기농산물만 취급하는 조직이야 라고 담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욕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해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남이 할 일이거나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지? 라고 주저앉는다면 저는 협동조합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협동조합을 여러분들이 창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나 자신과 저도 철저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좋아서 또 저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를 위해서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속에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관점은 하다 그만둬도 그만입니다. 난 정말 이거를 해야 되겠고 이게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할 때 내 동료들과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할 때는 아주 실증적으로 냉청하게 또는 심지어는 한 그 성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서에 착하게만 살라고 안 했잖아요. 뱀처럼 교활하고 지혜로우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면 선의를 위해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교활해야 되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반드시 시작하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